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출발한 라디오 반민특위가 햇수로 3년을 맞았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반민특위는 많은 분들의 열정과 성원으로 진실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 후원은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정의롭고 깊이 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뿜뿌름뿜 왜 안 해? 연습한 거야? 네, 라디오 반민특위 광고 드릴게요. 네, 2014년 3월 역사 탐방 갑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29일 오전 10시고요. 저희가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해요. 근데 왜 민족문제연구소를 방문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 민족문제연구소 5층에 역사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근데 거기 가면 정말 토토의 장난감 무슨 공장? 이런 거 온 것처럼 되게 아기자기한 이런 큰 규모의 스케일이 큰 이런 문화재들은 아니지만 그런 아기자기한 자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직접 이제 박한영 선생님께서 재미있게 설명을 해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전 10시에 여긴 청량리 떡정교 사거리에 민족문제연구소가 있어요. 그래서 10시까지 오시면 되고요. 탐방 후에는 영상 자료도 관람하고 연구소에서 주신 점심 식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첫 모임을 아주 굉장히 잘 했어요. 신사동 화가들이라는 모임을 네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매주 첫째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4월 달에는 4월 7일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미술을 하고 싶으신 분들, 마음의 치유를 받고 싶으신 분들, 나를 표현하고 싶으신 분들 오시면 되겠고요. 네, 자세한 장소는 카페를 참조해 주세요. 네. 아니, 그 모여서 그리는 거 보니까 미술의 문외한들이 모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문외한들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 그림을 왜 잘 그리지? 그러면 아무래도 거기 화가 선생님이 좀 가피를 해주신 건가요? 아니, 그렇진 않고요. 워낙 지도력이 뛰어나시다 보니까 한 번 수업에 그 정도의 그 일치월장을 보인 거예요? 예. 대단하네요. 저는 한 번도 안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비싼 유화물감 많이 썼다는. 예. 저한테 수채화로 전향하는 게 어떻게냐고요. 또 제가 정정 보도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번 방송에 구의원 나간다고 했는데 네. 저희가 다시 논의한 결과 제가 시의원 나가기로 했어요. 네. 그래서 서울 시의원 나가고 노원 제4선거구예요. 노원 제4선거구. 네. 그러면 중계동, 하계 2동, 중계 2, 3동, 상계 6, 7동. 네, 여기에요. 그쪽에 사시는 분을 아시는 분들은 사선거구의 시의원으로 비주얼 선거를 지향하고 있는 강백분 아닙니다. 여성 후보가 나왔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하계 2동, 중계 2, 3동, 상계 6, 7동입니다. 네. 자, 시의원으로 다시 가게 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구의회보다는 시의회가 좀 스케일 크게 놀아야죠. 그러려고요. 네. 자, 꼭 당선이 돼야 될 텐데. 노원구 주민들이 현명하시니까. 노원구가 좀 괜찮은 동네죠. 네. 헤이그에 갔어요. 우리 박근혜 씨가. 그죠? 그래서 헤이그에서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한미일 정상회담이 이 분위기에서 이렇게 몰아붙여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왜냐하면은 그저께도 아베의 특보가
고노다마를 부정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러면서 계속 이제 어쨌든 위안부 관련해서나 과거사 관련해서 계속 뭐 사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예전에 그래도 약간 유감 표명이나마 했던 것까지도 다 뒤집으면서 지금 일본의 그 침략을 굉장히 정당화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헤이그는 또 어떤 땅이냐면 이준 열사 딱 떠오르잖아요. 만국 평화회의 1907년에 딱 갔다가 아무도 조선 이 약소국 조선의 말을 들어주지 않자 거기서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는 그죠? 자결을 했다. 뭐 이런 물론 그의 죽음과 관련해서는 그분의 죽음과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나라 이룬 서름과 막 일본에 대한 그 부당함과 불법성, 조선 침략의 불법성 이런 것들을 알리러 갔다가 좌절했던 땅이잖아요. 예, 들어가지도 못했죠, 회의장. 네네. 회의장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초대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가 아닌 거죠. 이미 주권을 뺏겼고 막 이러면서. 근데 거기 가고 한일 정상회담 하는 게 말이 되냔 말이지 나는 진짜. 정신줄 놓은 것 같아요. 그냥 헤이그 들어는 봤는데 좋은 것 같은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고 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그게 사실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진행된 거잖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의 이익에 아주 충실한 회담이다 이렇게 밝혔어요. 근데 뭐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회담할 수 있겠죠. 근데 한국의 이익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의문점이 띵띵띵인 거죠. 미국의 이익은 곧 한국의 이익입니다. 그런가요? 뭐 이렇게 여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미국은 사실 여기에 좀 사활을 건 것 같아요. 거의 완전 땡깡 부리다시피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 몰아넣은 거거든요. 사실 근데 미국이 일본이나 한국 갖고선 땡깡까지 부릴 이유는 없죠. 말을 하면 잘 들어먹는 나라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근데 미국이 이제 요 지금의 이제 국제적 행보 있잖아요. 요걸 둘러싸고서는 이런 얘기를 과감하게 했단 말이죠. 미국이 참 솔직해요, 때로는. 그죠? 미국의 이게 상당히 부합하는 회담이다 이런 얘기도 했지만 G8에서 러시아 뺀 거 알죠? G7 이제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지금 미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자신들에게 줄 세우기, 미국을 중심으로 줄 세우기다라는 얘기를 대단히 그냥 공식적으로 했거든요. 그게 되게 신기한 일인 거예요. 근데 미국이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이 그 국제 무대에서 이렇게 딱 보여주는 거 있잖아요. 이러면서 미국의 친구들, 미국의 줄순 그 동생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을 다시 한번 전 세계 무대에서 좀 재확인시킬 수밖에 없는 지금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 읽히잖아요. 네. 네. 이번에 또 크림 사태가 있었잖아요. 크림 사태. 네. 네. 이야. 지금 막 슉슉슉슉 돌아가요. 네네. 그래서 아니 그 유라시아 구상을 밝혔잖아요. 네네. 러시아 협력 없이는 할 수가 없는데 네네. 거기에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찬성하겠다고 하면서 도대체 뭘 하고자 하는 건지 그냥 쇼야 한마디로. 박근혜 정부가 이야기하는 건 뭐 실현 가능성을 제쳐두고서라도 뭐 국제 정세에 조응해서 그럼 나름대로 독재적 위치를 차지해서 뭐 이야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이거는 국내용입니다라는 거밖에 결과로 이야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아니 어쨌든 러시아랑 뭐 어떻게 할 거야. 러시아랑 정상회담 하면서 뭐 가스관 뭐 어떻게 했다. 뭐 유라시아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결국 미국 뒤에 줄 서는 거 말고는 한국이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를 이번에 딱 보여준 거잖아요. 근데 대세는 미국에서 지금 막 미국에서 벗어나고 있거든. 미국 패권에서 막 벗어나고 있다는 게 나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면서 딱 보여지거든요. 크림반도 주민들은 지금 신났어요. 그죠? 그리고 사실 이게 뉴스로는 잘 안 나오지만 한국의 뉴스로는 잘 안 나오지만 우크라이나 동부 쪽에도 거의 뭐 지금 미국 손아귀에서 벗어나가는 것에 대한 이 움직임이 정말 되게 구체화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미국으로서는 정말 큰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다시 한번 미국이 그래도 골목 대장 맞아 이러면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동북아에서 한미일 이 편대를 갖고서 보여주는 거 말고는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놓고서는
또 서부 유럽 쪽에 또 이제 줄 서 있는 나라들 있으니까 G8에서 러시아를 빼겠습니다. 딱 이런데 러시아도 뭐 상관없어. 그게 뭐 실질적으로 뭘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러면서 전혀 상관없다는 반응인 거거든. 진짜 너무 웃겨요. 자, 한미일 정상회담이 문제는 네네. 이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에 나타날 전개죠. 뭐 그 국방부는 아직 뭐 한일 협정을 체결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요, 단계 아닐 수 있어요. 언젠 단계에서 했나? 근데 문제는 이게 MD 추진의 일환으로 진행된다는 거죠. 그 이후에 한일 협정이야 뭐 문서야 나중에 뭐 도장 찍으면 되는 문제지만 이미 협력 과정은 착착착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미치겠거든 지금.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빨리 팔아먹고 싶은데 전쟁이 존나 안 나고. 지금 전쟁 나도 사실 대응도 못해.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독일에 가면서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이정희 대표가 또 이제 기자회견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보면 정말 웃기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정치적 쇼다. 통화주부당이 그 남북관계 정상회담 얘기하면서 뭐 주로 했던 타이틀은 뭐 천안함의 조의를 요구했다. 통합진보당의 정치 쇼다. 예. 선거를 앞두고 이미지를 좋게 하려는 수작이다. 개수작이다. 아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의 표명은 있잖아요.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있잖아요. 북에서 조문단이 왔어요. 공식적으로. 저도 국회에서 그 조문단을 직접 봤는데 이 조화와 이런 것들을 딱 들고서는 왔었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북에 시해해서 조의 표명을 한 거 아니거든요. 지금 착각을 하고 막 이러는데 너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게 사실 천안함을 북이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아니고요. 네. 어쨌든 분단의 산물로 희생되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진실은 계속 공방 중인 분단을 사건인데. 이유로 군사훈련을 계속했죠. 네. 네. 어쨌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희생양이니까 북도 조의를 표시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을 한 거보다는 저는 이 반응이 이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의 반응. 정치쇼. 옛날에는 엄청 댓글을 달았어요. 누가 달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정희 요즘 달기 대표의 힘들어요. 막 자살하고 막 이러고 있고. 이정희 대표 댓글에 제일 많았던 게 뭐냐면 천안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천안함의 북이 조의를 표현하라고 왜 말을 안 하냐. 했더니 또 개지랄들이야. 이건 쇼다. 하여튼 근데 그 쇼 중에 가장 결정타가 지금 미국이 자기 중심으로 줄 세워서 정상회담 혹은 G7 이런 것들을 하는 모양새죠. 그거고 사실 남북관계 진전에 진정성 없이 베를린 이런 데 가서 한반도 평화구상을 발표한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이 사실 쇼인 거거든요. 도대체 왜 거기 가서 그걸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되게 싫어하면서 그 따라하는 것도 엄청 따라해. 그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 가서 맞아요. 했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이제 거기 가서 통일 대박 발언.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소문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노리고 있다. 내가 볼 때는 맞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노벨 평화상을 남북 관계로 노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일 관계를 내선 일체화 시키면서 평화상을 노리는 게 아닐까. 어떻게든 평화스럽게만 하면 된다는 걸로. 그리고 난 요즘은 국정원 과장인가 그 사람이 그 사람 자살 시도했잖아. 검찰 조사 받다가 그 간첩 조작 사건으로. 근데 그 사람이 자살 시도를 한 이유가 있잖아. 검찰이 자기한테 반말했다고. 반말했다며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 제가 볼 때 국정원 사이코패스가 맞아요. 그것만 봐도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사람이 거짓말하다 보면 자기가 믿는다는 것처럼 왜 우리 변호인에서 보면 그 남자 기억나시죠? 그런 사람들처럼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개 경찰이 나는 정말 간첩도 만들 수 있는 국정원인데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리는 국정원인데
경찰이 반말을 했다는 게 너무 치욕적이었겠죠. 검사가요? 검사 자기는 반말. 검사위라고 생각했겠지. 아니 근데 나는 또 이런 거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고문하고 있잖아. 욕하고 그리고 협박하고 증거를 조작해서 그 사람의 인생을 감옥에다가 막 처박아 놓고 이런 사람들이잖아. 이런 일을 해왔던 사람들이 자기한테 가해지는 그런 있잖아. 모욕이나 이런 것들은 애는 참을 목숨을 수가 걸어. 참을 수가 목숨을 없어. 거네 완전. 야, 아니 근데 난 그 무슨- 사람이 이제 어, 유서를 남겼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 국정원 흔들기다. 어. 어이가 어. 없어가지고. 그래서 국정원 흔들기라며 지금 이런 걸 하는 거. 그래서 근데 보수단체라고 하면 안 되고 수국 꼴통이라는 굉장히 과학적 용어가 있으니까 수꼴 단체들이 계속 이러잖아. 국정원 앞에 집회나 이런 걸 가면 국정원 흔들기, 국기문란 이거 중단하라고 막 날린 거야. 그래서 국정원 절대 흔들 수 없는 뭔가로 여기고 있는 거지. 근데 국정원이 굉장히 정상적인 국가정보기관이면 우리가 흔들 이유가 없어. 국기는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기관은 대통령이 흔들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국정원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정권에 들어서 압수수색을 당한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정원 봐주기 수사를 하는데도 음. 압수수색만큼은 쇼일망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큰 일을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사실 검사가 한국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싶어서 하겠어? 꼼꼼히 하겠어? 우리 국민들 압수수색하는 것처럼 막 볼펜 대롱 열어보고 막 화장실 뚜껑 열어보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겠냐고. 이거 뭐 전기 뭐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겠죠. 들어가겠습니다. 네, 며칠 준비됐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오세요. 네, 뺄 거 빼세요. 삭제할 거 하세요. 이렇게 하고 들어가는 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쇼는 또 필요하니까 한국 검사가 해주는 거거든. 근데도 그걸 또 어떻게 우리를 감히 이런 거에서 분노를 못 이기면서 자살 시도를 막 하고 이러는 거지. 국민들한테 완전 왕 협박하는 거야. 진짜 죽으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나는 이쯤 되면 있지. 정상적인 조직이면 이 정도 비정상적인 상황이 계속 벌어지면 국정원장이 자기가 사퇴해야지. 사퇴하는 게 맞고 책임을 져야죠. 그것이 구속시켜야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구속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대통령한테 해임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지금 또 해외 순방 나갔으니까 이런 거고 그리고 또 정상적인 조직이라면 그 중에 양심 선언 하나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죠? 한국 군도 천안함 관련해서 양심 선언이 벌써 나왔어야 돼. 근데 양심 선언만 안 했다 뿐이지 이미 군 출신들이나 군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는 천안 관련해서 다 얘기가 되고 있다. 네, 그렇죠.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가족들한테 아이 저거 뭐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이미 다 돌고 있어. 관리는 엄청 하지만 그죠? 국정원도 사실은 양심선언 이쯤 되면 나와줘야지. 그래도 국정원이 의 존재의 이유를 만들 수 있어. 이후에 정상적인 국가정보기관으로. 아니 그리고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대한 언론 빼고 이런 거는 추적 조사를 해야지. 그러니까. 근데 뭐 하나도 안 나오는 거잖아. 그럼요. 아 정말 우리가 수사권도 갖고 있으면 좋겠다. 저 귀찮아요. 그러면 수사권은 아니래도 하여튼 우리가 그런 심층 취재를 할 수 있는 어떤 언론 하나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그죠? 그럼요. 근데 이게 라디오 반민특위는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셋이. 안 그래도 바빠 죽겠고 지금 막 출마도 해야 되고 막 논문도 써야 되고 막 이런데 어떤 언론이 좀 해주면 안 되나? 뉴스타파가 해주겠죠. 뉴스타파 부탁해요. 국민TV 부탁해요. 부탁해요 뉴스타파. 그분들 안 잘렸으면 어쩔 뻔했어. 이런 거야 정말. 네, 정말 잘 만드시더라고요. 맞아. 네, 그 우리- 탈북자 그 인권 유린 예, 그거 인권 유린 하는 그 단체 이번 뉴스타파에서 심층 보도했잖아요. 근데 확실히 우리가 내용은 좋으나 확실히 뛰어난 기술을 가지셨더군요. 우리 내용으로만 승부하자. 좋아요. 네. 지난주에도 그
우리가 베트남 했었잖아요. 네네. 오, 되게 반응 좋더라고요. 사실 네. 솔직히 이제 세계사라든지 한국 현대사 이런 거에 관심이 제대로 있으신 분들은 베트남 얘기 하면 되게 반가워합니다. 사연 자체가 슬프긴 하지만 딱딱 알아들으실 분들은 또 다 알아들을 수밖에 그러니까 아직도 없어요. 못다한 얘기들은 너무 많아요. 그럼요. 예. 그런 얘기는 뭐 나중에 좀 한국사는 한국사대로 또 정통으로 또 다루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베트남을 한국사에 빗대서 좀 베트남이 그렇게 좀 투영해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베트남 안에서 좀 되면 좋겠는데. 되겠죠, 물론. 우리 잠깐 투영했잖아. 지난주에.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너무 좋았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요. 다 우리 측근들 얘기 듣고 지금 좋았다고 막 이런 거 아니야? 방송을 듣는 사람들의 얘기니까 아무래도 우리 청취자들이겠죠. 네네. 아니 근데 매번 방송이 좋았다고 하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근데 맞아. 유독 좋아하시는 방송들이 있어요. 음. 근데 베트남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알고 싶었다고. 대단히 네. 역사적으로 본질적인 이야기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죠? 요즘 선거운동 다니시죠? 뭐 선거 운동이라기보다요.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그냥 명함 뿌리고 뭐 어깨티 하고 이런 건데 처절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강북구청장 나갔잖아요. 강북구청장 나갔는데 선본장도 저고 후보도 저고 사무장도 저고 회계도 저거든요. 운동원도 혼자죠. 예. 뭐 운동원들은 어차피 뭐 예비 후보 때라서 있을 수는 없는데. 오, 되게 신기하다. 나둔데. 그래서 1인 선본으로. 저도요. 저도 선본장 강빅분, 후보 강빅분, 회계 책임자 강빅분. 그죠. 이런 상황이. 선거 사무실 없음. 선거 사무실 뭐 집 주소로 막 남의 이렇게 거 하고. 막. 자, 이러다 보니까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남겼더라고. 분님 제가 자봉 한번 가겠습니다. 지금은 오시면 선거법에 걸리니까 5월 들어서서 그죠? 네. 5월 들어서면 좀 물밀듯이 밀려와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쨌든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어서 하여튼 아침에 나오면 저녁에 또 다음날 새벽에 들어가는 일정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두 딸들이 지금 초등학교 3, 4학년인데 숙제를 못 해가고 막 엄마 사인을 막 일주일째 못 받아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 아침에 명함 뿌리러 나가야 되는데 뭐 점수 매겨달라고 그래서 밀린 점수를 매기다가 명함을 못 뿌리는 사태까지 벌어지는 이런 과정이었죠. 그게 바로 생활 정치죠. 이게 바로 생활 정치인데 정말 엄마들은 힘든 것 같아요. 엄마 하면서 뭔가를 한다는 게 참 한국사에서 힘들다. 네, 힘듭니다. 그래도 어쩌겠어요. 그죠? 뭐 반응은 어때요? 반응이요? 지금까지 한 2명 정도가 황선 씨 라디오 반민특위 너무 잘 듣고 있다며 알아보셨는데요. 두 분 다 강북구 주민은 아니셨어요. 네네. 안타깝네요. 네. 그 두 분 중에 한 분 노원구 주민이었어서. 예. 듣고 계신가요? 네. 제 목소리 듣고 계신가요? 그러면서 반가워하셨고요. 또 마을버스 줄 서 계신 분들한테 막 인사하고 명함 내미는데 이제 그분들 다 타고 나면 제 얼굴이 막 접혀갖고 바닥에 막 밟혀서 있는 이런 명함들도 명함들 주시면서 좀 비에 아니 그런 걸 상처받는다기보다는 이런 거에 버리시려면 꾸기지 말고 버려주십사 하는 거고요. 왜냐면 저희는 돈이 없어요. 그렇게 막 새누리당처럼 명함 몇백만 원어치 찍어갖고 뿌릴 수가 없잖아요. 왜 그래요? 슬프게 1도로 뽑으세요. 그럼 이제부터 흰 종이에다 우리 흰 종이에다 이름만. 감자 도장 파갖고 종이에다 직접 찍을까 막 이런 아이디어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괜찮다. 뭐가 괜찮? 인건비도 안 나오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시민분들이 저를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런 게 무시나 이런 걸 당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네네. 아직 명함 안 뿌렸잖아. 네. 명함을 제가 예쁘게 찍었는데 이제 뿌릴 건데 저는 그냥 뭐 열심히도 하지만 저는 제 그 선거 전략을 잡았거든요 확고히 인물 선거로.
그럼 사진만 걸어놓는 건가요? 네, 뭐 그렇죠. 아니 실제로 안 나가고 말이죠. 인물선거. 지금 그 명함 받으면서 사람들이 이런 사람 되게 많대요. 본인 맞나요? 이분이세요? 막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뽀샵 기술 때문에. 괜찮아요. 그 선거 운동할 때마다 풀 메이크업 하고 나가면 돼요. 아, 시간이 없어. 근데 하여튼. 아, 네. 어쨌든 그런 반면에 또 막 화이팅 이렇게 외쳐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예, 그런 분들이 많을 수는 없죠. 많았다면 뭐 진보 정당이 예, 벌써 집권했겠죠. 아 진짜 웃긴 게 제가 이제 식구들한테 그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선거 나간다고. 근데 이제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식구들은 그렇게 정적으로 막 관심 있거나 이러지 않잖아요. 이제 둘째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 전혀 이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는 그냥 뭐 예, 파워 블로거. 예. 이면서 맛집과 뷰티에 관심이 많은 제 동생인데 언니가 선거 나간다 그러니까 좀 싫어하는 듯 하면서도 되게 신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친구를 소개시켜 준다는 둥 이런 얘기를 하더니만 요즘에 이제 통합진보당 사람들이 엄청 선거를 많이 나가면서 명함을 막 주잖아요. 네네. 그 명함을 주면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저한테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와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그랬대요. 우리 언니도 나간대. 우리 언니 알아요? 많이 안다고 우리 할 언니 텐데. 이름 강현분이 아세요? 막 저한테 가져와서 이 사람 알아? 막 그래서 전 대표가 아닙니다. 그렇게 신나하는 동생이 있어도 참 좋죠. 제 동생들은 그만 좀 나가면 안 되냐 이러는데. 왜 우리 스스로 만든 권력이 필요하다는 건 알면서도 왜 아직 망설일까요? 똑같은 놈 똑같은 권력이 싫고 염증이 난다 하면서도 왜 아직 망설일까요? 아직 부족해서라는 말은 말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라는 말은 말아요. 그건 완벽한 부모가 되기 전에 나기는 같지도 말란 말과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돌아봐요. 아니 돌아볼 필요도 없지. 지금 저들이 만든 저들만의 화려한 축제 위에서 누가 주장을 잃고 머리를 떠돌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나갈지 막막해 눈물 짓는지 아직 부족해서라는 말은 말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라는 말은 말아요. 그건 완벽한 부모가 되기 전에 나기는 같지도 말란 말과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스스로를 믿어야 할 때 부족하더라도 잡은 손 놓치지 말아야 할 때 그러다 너무 힘들 땐 같은 날에 같은 시간에 같은 목소리로 욕이라도 실컷 해봐요. 아직 부족해서라는 말은 말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라는 말은 말아요.
다치고 말란 말과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아직 부족해서라는 말은 말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라는 말은 말아요 그건 완벽한 부모가 되기 전에 나기는 다치고 말란 말과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아직 부족해서라는 말은 말아요 아직 때가 아니라서라는 말은 말아요 그건 완벽한 부모가 되기 전에 나기는 다치고 말란 말과 똑같잖아요 똑같잖아요 자, 있잖아요. 작년 연말에 박근혜 씨가 정말 올해를 이제 올해 갑오년이잖아요. 갑오년. 그러면서 이 갑오년에 대해서 남다른 어떤 기대와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죠? 청마의 기계, 갑오년, 뭐 승리하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갑오년. 이상한 말을 너무 많이 해. 음. 너 비유를 올바르지 않은 비유를 하는 거 너무 좋아해. 왜 누가? 박근혜 씨 말이야. 갑자기 앞서 나갔다 싶었어. 근데 그 되게 독특하게 박근혜 씨도 나는 갑오년을 얘기할 줄 몰랐거든요. 왜냐하면 내 머릿속에는 갑오년은 갑오농민 전쟁으로 꽉 차 있거든. 근데 박근혜 씨는 갑오년을 얘기하면서 갑오 경장의 해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자, 근데 그래서 대부분 근데 사람들은 갑오 경장이란 말 잘 못 알아들어. 가보게요. 그렇게 배운 우리 사람들인데 갑오 네. 경장이라고 해서 이건 뭐야?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이렇게 됐죠. 그래요. 그러면서 근데 그 검은고 줄을 새로 바꾼다 이런 뜻으로 하면서 이제 뭐 개혁이다 이런 거잖아요. 이런 의미로 썼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본인이 검은고 줄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마음으로 이런 걸 또 막 줄줄줄줄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게 있죠. 갑오년을 생각하면 이렇게 일부에서는 경장을 생각하고 갑오 개혁을 생각합니다. 또 일부에서는 우리 그 밀란, 갑오 전쟁을 생각하는 농민들의 전쟁을 생각하는 우금치를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거기에 차이는 뭐냐? 딱 이거죠. 그 갑오 경장 내지는 개혁은 위로부터의 개혁인 거잖아요. 소위 그렇게 배워왔어요. 네네. 그리고 갑오 농민 전쟁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을 요구하는. 그래서 밑바탕은 내란이죠, 내란. 그 중심은 이제 국민이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이죠. 예, 예. 그렇죠. 이번에 그럼 규제를 위에서부터 뭐 푼다고 하는. 아니 그걸 갖고 7시간씩 생방송하는 게 진짜 이게 전파 방송이 할 낭비죠. 일이야? 예, 정말 이거는 독재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 갑오경장식 어떤 사고에 있다 보니까 그런 규제 해제가 지금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사활을 건 문제로 느껴지나 봐. 네, 그리고 거기다 그 바쁜 사람들, 정말 기라성 같은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7시간 동안 대먹지 않은 얘기. 정말 난 거기 앉아있는 경제인들도 정말 대단하다고 느낀 게 뭐냐면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의 말이 유치원생처럼 들렸겠어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니, 근데 절박할 수 보는데, 있지 경제인들 입장에서. 예. 자기들 배불리는 규제 완화고. 그러니까 마치 뭐 이제 여러 가지 논평들이 있었는데 저는 계속 얘기한 것처럼 정말 그 바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부잣집 딸내미 재롱잔치 보고 있는. 그래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절박한 규제 완화는 국민들의 머리와 사고를 규제하는 그것에 대한 규제 완화가 절박한데 상위 1%의 경제를 위한 규제 완화를 이야기한 거죠. 이런 것들에 참 그래요. 그래서 갑오 경장 얘기를 도대체 왜 하셨을까 이분은? 이거를 좀 파헤쳐볼까요? 파헤쳐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를 속일 수 없다라는 게 제가 또 이걸 보고 나니 역시나 그렇구나 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네네.
일반적으로 갑오 개혁이라고 하면 갑오 경장은 기본적으로 아간 파천 이전까지 네. 예, 시기. 그러니까 이제 이 아시다시피 120년 전 1894년부터 아간 파천 전까지를 일반적으로 갑오 개혁의 시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광의의 개념인 거고 협의의 개념은 바로 이 1894년 7월부터 11월까지 이 시기를 기본적으로 이제 갑오 개혁이다. 소극적 의미로서 이렇게 규정을 하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갑오 개혁은 한 3차례의 개혁을 좀 진행을 해 왔어요. 네.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좀 1차, 2차, 3차 각각의 좀 사례를 좀 들어보죠. 네. 1차 갑오개혁은 고종 31년 때 1894년에서 7월에서 11월까지 이루어진 개혁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김홍직 내각, 김홍직 우리 많이 들어봤잖아요. 김윤식, 김기진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17명의 의원들이 군국 기무처, 이거 되게 어렵군요. 보고 읽는 거. 군국 기무처라는 임시 합의 기관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이 기관은 뭐냐면 행정제도, 사법, 교육, 사회 등 전 근대적인 재반 문제를 걸친 사항과 정치제도의 개혁을 단행하게 되거든요. 특히 그 개국기원을 사용해서 청과 대등한 관계를 나타내자 뭐 이런 얘기도 했었고 1차 개혁 때는 중앙 관제를 의정부와 국내부로 구별해서 기존 조선 6조 체계를 8가지 아문으로 개편했습니다. 그래서 의정부로 직속하죠. 예. 그리고 개혁 전담기구였던 군국기무처 아까 말했던 예. 2차 개혁 때는 없어져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홍선대원군이 7월부터 8월까지 달포에 거쳐서 섭정을 했으나 일본과의 입장 차이로 은퇴를 강요받게 됩니다. 배제당하는 거죠. 예. 2차 갑오개혁은 1894년 11월부터죠. 11월까지 했으니까 4개월 만에 이제 2차 갑오개혁이 시작되는데 그 다음 해인 1895년 5월까지 이루어진 개혁이고요. 2차 개혁 때는 김홍직과 박영효 우리 이것도 배운 사람 아닙니까? 박영효. 그죠? 예. 태극기. 연립 내각 형태를 가졌고 의정부를 내각이라 고쳤고 칠부를 두었고요. 인사제도는 문무관을 개편하고 월봉제도를 수립했고 뭐 이거 다 배우셨잖아요. 그죠? 과거를 없애고 총리 대신 각 아문 대신 관리 임용권을 부여했습니다. 네. 또 행정제도를 23부로 개편했고 신분제도 개혁을 통해서 문무, 반상의 구별을 폐지했고 지방간에 의해서 집행되었던 사법과 군사업무 이것을 중앙에 예속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매우 네. 지루하기 짝이 없군요. 예, 미쳐버려서 읽는데도 미쳐버리겠는데 듣는 사람 어떨까요? 근데 우리가 배운 거는 2차 갑오개혁에서 주되게 갑오개혁하면 이 생각 많이 나실 거예요. 문무 반상의 구별을 폐지했다. 신분제를 폐지했다. 이게 갑오개혁의 최대 성과로 이제 사회 시간, 역사 시간에 많이 배우죠. 예. 근데 사실 이거는 뭐 그 사람들이 폐지하고 싶어서 폐지한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죠? 예. 그리고 또 이제 을미개혁 이거를 3차 갑오개혁이라고 하는데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 1895년 5월부터 1896년 2월까지 또 김홍집이 살해될 때까지 이루어진 개혁을 칭하고 여기 또 우리 또 친일파 세력들이 들어와서 내각 구성을 하잖아요. 예, 아주 친일 성향이 짙은 개혁이다. 을미개혁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연호를 고치잖아요. 건양으로. 그리고 단발령을 단행하고 태양력을 도입하고 뭐 이런 것들을 했죠. 예. 여러 가지 근데 이제 워낙 친일적인 거였기 때문에 단행을 하면서 이제 반발이 있었잖아요. 민중들의 반정부 감정이 엄청 많았기 때문에 항일 의병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했던 을미의병까지 번지게 했던 그런 개혁이 되겠네요. 예. 뭔가 읽으면서도 들으시면서도 찝찝하시죠? 예. 아니 다시 원래 한번 재미가 없어. 개혁의 예, 내용들이 예. 뭔가 신선하고 병신 같아요, 좀. 이게 정말 이게 제대로 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보통 국어에서도 이제 근대 국어를 나누는 어떤 기점이 이 갑오개혁이거든요. 갑오개혁부터 이제 근대 국어다, 개화기 국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도 학생들 물어봐요. 왜 그거를 기준으로 하냐? 그러면 정말 선생으로서 할 말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갑오개혁으로 갑오개혁은 신분제를 없애고 반외세 반봉건적인 막 그런 성격을 가졌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나조차도 왜 이거를 근대로 나눠야 하는지 아주 설득력이 떨어지는. 맞습니다. 그죠. 예. 반외세 반봉건적 요소들이 사실상 별로 없었고. 아니, 네. 반청하면 반외세인가? 그지. 네. 반청하면 근데 반외세. 교과서에는 그렇게 써 있거든요. 교과서에는 갑오개혁이 굉장히 미화되어 있다고나 할까요? 근데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를 들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워낙에 이제 그렇게 이제 갑오 개혁을 기점으로 삼아야 사실 친일 논리랑 친일파들을 띄울 수 있거든요. 근대화의 시초인 그쵸. 것처럼 모든 분야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외모, 작은 문학 분야에 타이트한 거에서도 그런 네. 뉴라이트의 손길, 자잘한 섬세한 손길이 들어있다. 실제 그렇습니다. 예. 일본이 정말 아주 꼼꼼해요. 꼼꼼하게 음. 딱 우리의 그 시대 구분을 해놓은 게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학생들한테 그냥 1894년부터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안타깝습니다. 예. 음. 그래서 이 갑오 개혁에 있어서 아까 이제 3차례 개혁 내용들을 얘기했는데요. 그 기간 동안 6차례 개각이 있었다고 해요. 네네. 개각이 수시로 바뀐 거죠. 그 네. 짧은 기간 내에. 네. 근데 이제 이 개화 정권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개화 정권의 구성원들이 누군가 이걸 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구분하는 저자마다 세력들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크게는 5 내지 6개, 일반적으로 5개 세력으로 표현을 하더라고요. 보시면 시무개화파가 있어요. 그리고 변법개화파가 있고 정동파, 대엄군파, 궁정파 이렇게 크게 이야기를 됐는데 이 시무개화파가 일반적으로 갑오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홍집, 이준용 등을 구성하는 이 갑오파가 있고 이 변법개화파라고 해서 주로 누구냐면 박용효 중심의 세력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전신이 바로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변법개화파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동파, 이 마지막에 이 아까 이제 3차례 개혁 내용에서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 세력들 보면 바로 이완용 중심의 이제 전형적인 친일로 가는 이런 전형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완전한 이런 세상 이완용 세력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대원군파는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될 것 같고 네. 이 궁정파는 바로 이 고종과 왕후 이 중심의 세력들을 기본적으로 해서 이 갑오 개혁을 이끌어 왔다고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바로 이 갑오파와 갑신파 그리고 이후에 정동파가 이제 이 갑오 개혁을 주도했던 세력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한마디로 이 친일적인 개화파들이죠. 네. 이들이 뭐 구성원들 굳이 이야기해보자면 아까도 이제 뭐 대표적 인물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들이 왜 이렇게 개혁을 주도하려고 했었던가라고 보면 당시 시대 상황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신분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잖아요. 신분제 폐지. 근데 이들은 기존의 제도를 가지고는 출세를 할 수가 없었어요. 당시에는 세도 가문 중심이었잖아요. 그들이 정치를 좌우지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양반 중에서도 서열은 갈 수가 없었잖아요. 왜냐면 네. 그들의 음서 제도로 인해서 그들의 아들들에 의한 자리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 서자들은 관제로 진출을 할 수가 없었죠. 네. 이들이 대부분 그런 사람들을 구성했다라는 거. 그래서 이들은 정말 이제 출세를 하고 싶은데 기존의 제도로는 출세를 할 수가 없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출세 지향적인 성향이 아주 두드러집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바로 이 육일준, 안경수, 김가진 같은 경우는 주일 외교관 출신이었다고 해요. 네네. 그리고 조희연, 권영진 등은 일본 장교가 육성한 교련병대의 생도였던 서기 수용 정책의 실무자였고 그리고 특히 안경수라는 사람은 일본 공사관과 신진 관료 집단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완전히 친일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력들이다라는 것들 볼 수가 있고 그들이 그래서 이들의 친일의 세력들, 일본의 세력들을 얻고 개화를 하려고 했던 이런 것들에 밀접한 연관성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들은 기본적으로 또 유학생이다 보니까 이 서구 문물에 대한 인식, 근데 특히나 어떤 서구 문물에 대한 인식이 높았냐면 일본에 대한 동경이 되게 컸던 거죠. 네, 그쵸. 대단히 높았습니다. 네. 네. 사실은 이제 일본의 대륙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길을 닦은 거죠. 침략의 길은 총칼로만 여는 게 아니다. 예, 그 사람을 앞세워서 사실 제도를 그 나라에 제국주의의 요구에 맞게 바꾸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미국의 상품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오는 길을 닫기 위한 이런 과정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또 친미파들 입장에서는 이게 시장의 일대 개혁이고 경제 개혁이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자유무역 협정이라는 게. 이제 FTA를 예. 넘어서 TTP가 들어오고 있죠. 무서워. 그래요. 네. 우리가 이들- 모르는 사이에 캐나다 소도 넘어왔더라고요. 알죠? 캐나다 소는 진짜 많이 쓰러진던데. 네. 그래서 이 개화파들이 아까 이제 제가 규정적으로 친일파 개화파라고 얘기했는데 이들이 반청을 얘기했다고 해서 자주적이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라고 했었잖아요. 자주적이라고 근데 쓴다니까. 예. 지금도 자주 독립을 지향했다. 청나라의 이거에서 벗어나서. 그래서 이렇게 물론 얘기해. 그들이 강한 반청 의식은 높았어요. 분명하게. 하지만 일본에 대한 생각은 지나치게 의존적이고 친화적이었다. 이들의 대일관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집권 과정에서부터 일본의 침략에 편승했을 뿐만 아니라 개혁 과정 내내 일본에 의존해서 펼쳤다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 두셔야 될 것 정말 같아요. 가관이에요. 그 내용을 보니까 사실 이 가보 개혁은 우리 기념해야 될 게 아니야. 수치로 생각해야 될 정도의 그런 네.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이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사실 재정 일원화라든지 조세, 도량형 통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것들이 쭉 나오고 뭐 신분제 폐지하고 뭐 과부의 재가가 허용되고 막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굳이 개혁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냐면 늘 있어왔던 정치의 할 일인 거야. 정치할 일이고 이 정도 사실은 뭐 과부의 재가가 완전히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거나 이런 이미 이런 막을 것도- 수 없었던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신분제나 아니면 가부의 재가나 이런 게 네. 기본 이제 이미 이 조선 말기에 약간 문란해졌잖아요. 예, 문란하다는 거는 여기서 문란하다는 건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건 아닙니다. 많이 네, 유연화됐다. 신분제가, 네. 신분제가. 무너지고 있었다 이미. 뭐 이런 저만 거고. 그렇게 생각한 건가요? 네네. 예. 언어 심리학이라고나 할까요? 네. 그래서 좀 더 살펴볼게요. 네네. 그들의 이 매우 긍정적인 일본관이 어떠한 면들을 가지고 있었나. 네네. 그래서 그들이 보는 일본은 명치유신을 통해 단기간에 문명계와 부국강병을 이룬 선진국가로 그래서 이 조선 개화의 모범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유 이게 이 생각이 사실은 나중에 이제 코리아에서 유신을 하는 데까지도 이어져 내려가요. 그렇죠. 베이지 유신에 대한 어. 이 환상과 이것이 막 그죠? 그 모범을 뛰어넘은 거죠. 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의 개화와 자주 독립까지 진정으로 지원해 주려는 의사를 가진 설린 우호 국가, 우방 국가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했고, 네네. 예, 그 당시에 이 천일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청일 전쟁은 바로 이 같은 일본이 조선의 독립과 개화를 위해 벌린 의로운 전쟁이라는 일본의 선전을 그대로 수용했다. 그래서 별다른 저항감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의 침략적 의도와 목적을 다뤄보지 못했던 거죠. 그리고 또 한편 이런 일본관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들이 소위 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수행함에 있어서 일본의 협력과 지원을 받는 것은 너무도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판단 속에서 아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너무 깝깝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서 지도계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미국과 관련해서 갖고 있는 생각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래서 실제 미국이 우리 사회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미국이 싸워줬고, 그죠? 그리고 미국이 한국 사회를 위해서 해줬고, 그래서 미국 무조건 고마워한 나라 해야 되고, 도대체 한국의 소위 말하는 지도층이라고 얘기한 사회 지도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러한 정말 사대적인 관점 있잖아요. 정말 골수에 박혔다. 노예 의식이죠. 네네. 나도 이렇게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 한 명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뭘 하든 나를 위해서 그랬다. 그래서 근데 결정적으로 이들이 이런 사고를 갖는 이유는 자기 실력이나 역량이 없었기 때문인 것과 함께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했다라는 것들. 이것이 두 가지가 복합적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죠. 네. 국민적 지지와 그리고 자기가 그것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었다면 사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이들이 이런 관점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들이 정권을 잡은 결정적 계기가 사실 일본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거기에 편승해서 정권을 잡은 거잖아요. 문제가 여기서 나타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의지와 역량과 힘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일본의 힘에 의해서 일본의 의지와 그리고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기 때문에 개혁이 개혁대로 될 수가 없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한테는 어떻게 보였냐. 아, 너네는 전형적인 친일파구나 라는 인식을 국민들한테 그대로 각인시켜줬던 거죠. 근데 그 당시 국민들을 보면은 지금보다 교육 수준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주의식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아녀자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아는 사람들이 많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차라리 언론이 삐뚤어진 언론이 있으려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은 것 같아. 왜냐면 그냥 풍문으로 있잖아. 풍문으로 들었어. 풍문으로 듣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 판단력을 흐리지 않는 것 같아. 그때 그 구한말 때나 이런 때 사람들이 다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했단 말이야. 이완용에 대한 판단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떠도는 소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이 막 있었잖아요. 걔네 집안에서 근친상간을 했다던가 막 이런 것들도 있고. 근데 그게 다 이제 민심이 만들어낸 소문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데 지금은 이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언론이 너무 많고, 그죠? 헛소리 해야 되는 언론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언론이 없던 시절보다 이 민심 자체를 더 왜곡하는 거지. 참 짜증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개혁다운 개혁보다는 주로 무엇을 했는가라고 했을 때는 자, 이 일본군이 들어온 이유는 동학을 뭐예요? 진압하겠다라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나가지 않고 있는 속에서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것에 편승해서 개각을 했던 이 세력들, 이 친일적 관료들, 개화파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무엇을 요구했냐면 일본군한테 동학을 계속 진압해달라. 이렇게 나온 거죠. 그리고 일본도 사실 이후에 조선을 지배하는 데 있어서 동학을 진압하는 거는 자기들한테도 유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얼씨구나 하면서 계속적으로 한편에서는 민중을 진압하는 과정으로 갔고 또 한편에서는 청일전쟁을 진행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조선 정부에게 이 전쟁 수행에 적극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개혁이 말뿐인 개혁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정확하게 개혁적이다 이렇게 보면은 사실 개혁이라고 말하기도 이상한 건데 사실 규정적인 사전적 용어니까 갑오개혁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만 사실 이 갑오개혁의 내용도 그 패정 개혁안을 요구했던 동학의 요구를 수용한 것보다도 낮은 수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대에 부응하지 못했다라는 평가를 받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갑오농민 전쟁도 그렇고, 그죠? 갑오 이 경장이라고 얘기하는 이것도 그렇고, 둘 다 교과서에서는 굉장히
반외세 반봉건이다라고 똑같이 표현하지만 선자리가 완전히 정반대였던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반외세 반봉건의 기치는 척양척의 보국안민을 외쳤던 가보 농민들이 들었던 거였죠. 정확하게. 네. 오히려 그 사람들은 정반대쪽에서 이 농민들의 발호를 정말 원천적으로 완전 그 거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고 거기서 일본한테 기댔던 거고 그런데 그걸 지금도 가보 개혁이다 가보 경정이다 하면서 정치적 화두를 던진다는 것의 의도는 나중에 얘기합시다. 예. 그래서 실제 보면 그들이 개혁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한 몇 가지 좀 살펴볼 건데요. 그 한계를 좀 살펴볼게요. 아까 이제 제가 반청이라고 얘기해서 자주 독립은 아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바로 스스로 결단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세의 실력에 의해서 진행된 거잖아요. 일본의 실력이라고 하는 구테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과정은 일본이 조선을 일본의 세력 범위로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외 관계에서는 사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것에 기대어서 추진하는 개혁은 상실적으로 문제는 각 고문관을 두었다라는 거예요. 각 네네. 부처에 일본이 고문관을 두어서 일본이 고문관의 협상에 의해서 그 일본이 허락하지 않으면 진행될 수 없었던 것. 근데 이걸 가지고 자주 독립 의지를 높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너무 어불성설인 거죠. 이 교과서 엉망진창이야 진짜. 이거 하나만 봐도. 예. 그 두 번째는 왕권을 제한을 하면서 뭐 이제 근대 국가로 가기 위한 뭐 입헌 군주제로 가기 위한 뭐 과도기였다 이런 평가를 내리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또 그런 평가들도 하고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네, 왕권을 제한하려고 했던 것은 맞습니다만 실제 이 내각의 권력을 집중시키는 과정이 있었어. 그런데 문제는 이 반일 세력의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서 권력을 내각에 집중시키려고 했었던 과정이었고 그 권력 장치로 경무청을 신설해서 이를 통해 민생 치안보다는 정치 살차 기능을 강화했다라는 거예요. 반개혁적인 거죠. 그 경제 개혁에 있어서도 네 실질적으로는 기득권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고 일단은 국가 재정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무엇을 했냐면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도입합니다. 차관을 도입하는 과정 그리고 연안 개항지를 개방해서 외국 상품과 자본의 유입을 가능케 했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조선의 시장이 일본의 상품 시장화 돼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차관 또 존나 좋아하네 누구처럼. 예, 일본의 상업 자본이 그대로 들어와서 당시 이제 조선의 토지 경제를 잠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국민 경제나 국가 경제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이나 계획을 실행할 수 없었던, 뭐 그런 생각도 하지 못했던.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주제는 토지제는 유지하는 과정 속에서의 소위 말하는 개혁이라는 거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사실 제대로 네. 갈 방향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긍정평가하려면 이런 걸 긍정평가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가보농민 전쟁은 정말 끝이에요. 최고봉. 그렇죠? 아니 가보농민 전쟁에서 신분제 타파를 얼마나 세게 외쳤어. 뭐 왕권을 제한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가보 경장 세력들이 굳이 그걸 내세울 수가 있냐는 거죠. 근데 전 진짜 이 가보년을 둘러싼 이 역사 서술 있잖아요. 여기서 진짜 이 식민사관 이거의 정말 역할을 정말 지대하다. 참. 아. 그래서 이 평가들을 내리는 거에서도 그 말 바꾸기 이런 것들 되게 많잖아요. 네네. 이 교학사 뉴라이트 교과서가 네. 말 바꾸기에 전형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평가들을 세세하게 세밀하게 잘 봐야 되는 부분들도 있다는 거죠. 자, 가보경쟁이 사실 이런 거였어요. 예? 알고 보면은 개혁적인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시대적 요구 때문에 이 민심 때문에 사실은 이들이 발벗고 안 나섰어도 오히려 더 혁신적 변화가 있어요. 우리 민중의 힘에 근거했으면 그 요구대로 했으면 오히려 더 혁신적인 변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아시아 지역의 어떠한 나라보다도 더 선진적인 제도와 사상 이런 것들이 자리 잡을 수 있었다는 건 사실 우리가 동학을 정말 엄청난 그 철학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찾아낸
거거든요. 우리 민족의 그 능력으로서 찾아낸 건데 이 사람들이 그 얕은 꾀와 이 권력욕으로 해서 이것을 좌절시키고 짓밟고 일본군을 끌어들여서 짓밟고선 자신들이 그 중에 일부를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지 않을 수 없어서 한 거죠. 근데 그걸 갖고서는 지금 개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뭐랄까 잠재력과 이런 것들을 정말 완전 내리 찍어 누른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는 더 꼬일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러면서 을사늑약과 이런 것들이 쭉 가면서 갈 수밖에 없었던 과정도 있었다. 그래서 이 갑오개혁의 근대화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요. 뭐 여러 가지가 이제 이야기했던 바도 있겠지만 일단은 의회가 있어야 됩니다. 그 국민의 참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헌법이 있어야 되고 사법부도 명확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갑오개혁 시기에 이루어진 이 기본적 규정, 근대화라고 하는 이 규정들을 어느 것도 실현한 것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근대화의 시초라고 평가하기에는 근대 규정으로서도 어려운 거죠. 그래요. 그래 근데 오늘날에 또 이거를 갖다가 끌어다 쓴 거 있잖아요. 요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대통령은 그냥 쇼로라도 있잖아요. 박근혜 씨가 쇼로라도 사실상 이게 역사를 통틀어 놓고 보면 갑오 농민 전쟁, 갑오년의 그 함성 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보통 갑오 농민들의 함성을 떠올릴 거 아닙니까? 근데 굳이 갑오 경장 얘기를 막 한 거예요. 당연히 의도가 있겠죠. 그럼요. 네. 국민의 요구는 수렴하지 않겠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네네. 그래서 자기 딴에는 개혁을 할 생각인 거죠. 음. 예, 개혁을 할 생각인데 내가 보니까 장관들 바꾸고 이런 건 별로 안 할 것 같고요. 지금 남재준도 해임하라고 하는데 아직도 안 하고 있고 이런 거 보니까 최소한 사람들이라도 바꾸잖아. 사람들이라도 바꿔내면서 그게 마치 개혁인 것처럼 막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슬슬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개헌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은 예, 개헌 얘기까지도 나오고 다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선 지금 아까 분이가 얘기했던 규제 개혁 얘기 나왔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는 규제를 더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 분야에서는 그죠. 네. 시장과 관련해서 규제를 해야 돼요. 해야지. 안 그러면은 그 문어발 재벌이 어딨어. 다른 나라에 재벌 있는 나라가 어딨어요. 재벌이란 말 자체도 없지. 이러한 좀 기형적인 독과점 형태나 이런 것들 보면은 자본에 대한 규제는 지금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서민들 삶과 관련해서 전월세 상한제 이런 거 있어야 돼요. 규제 개혁으로, 규제로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런 걸 다 풀어주는 거지 막. 그러면서 집값 뛸 거니까 지금 집 사세요. 이게 이 나라의 부동산 대책인 거잖아.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래로부터의 개혁은 없습니다. 자, 위에서 제가 노력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잘 따라오세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 이런 남 탓하고 있는 이런 거를 우리가 7시간 동안 봐야 했었던 거죠. 그래요. 그래서 갑오경장도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다. 얘네들도 괜히 그냥 얘기를 하는 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쇼로 했다라면은 갑오농민전쟁 얘기를 했을 텐데 그 쇼조차 하지 않고 정말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시라면서요. 김무성 씨가 보고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얘기한 걸로 봐서는 이 갑오경장이란 말이 엄청 치밀한 계획 속에 나온 얘기다. 라는 겁니다. 네, 줄을 바꾸는 거잖아요. 갑오경장이라고 하는 게. 네. 그래서 이제 줄을 바꾸니까 이제 개혁 내지는 뭐 개선 이런 표현들 하는 건데 사실 썩은 동아줄을 계속 바꿔봤자 달라지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달라질 거라고는 없고 대신 우리의 고통만 증가할 뿐인 거죠. 네, 지금까지 이 갑오개혁의 기본 내용들과 함께 그 개화파라고 불리는 친일파들의
구성원들과 그 대일관에 대한 인식, 그리고 이 갑오개혁이 가져온 폐해성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그녀는 왜 갑오경장을 줄기차게 이야기하는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논해보도록 하죠. 괜히 얘기한 게 아닐 거야.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